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일본 경제는 4년 내 붕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국뽕이나 소설이 아니고요. 팩트를 근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주 협정 이후 글로벌 기축통화는 영국의 파운드화에서 달러로 변경됩니다. 금 1온스당 35달러에 미국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금본위 제도를 실행하고 모든 글로벌 화폐는 달러에 고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이죠. 물론 금본위 제도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선언 이후 중지되었지만 아직도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왜 잘나가던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하였을까? 이 부분입니다. 이유는 바로 2차 세계대전으로 정부가 과도한 채권을 발행했고 보유한 금에 대비하여 화폐를 과도하게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화폐로 인하여 금을 교환해 줄 수 없었고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로 변한 거죠. 그 이후 금본위 제도가 폐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기축통화 국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군사,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가 아닌 다른 국가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정부가 부채를 얼마나 발행하는가 이것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재 일본은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253%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부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부채 대부분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서 부채 비율이 높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일본 정부는 매년 기존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해서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을 차환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된 국채는 증권사 및 기관에 의해서 할당이 되고 할당된 일본 국채는 열심히 국민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0.2%입니다. 국민들이 매수를 해주는데 한계에 봉착한 것이고 더 이상 과거처럼 국채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국채는 누가 사줄까요?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매입합니다. 최근까지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비율은 40% 수준이었고 마이너스 금리 이후 해당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일본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으로 돈을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매수를 해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과 같은 실제적인 글로벌 최강국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자, 이제 상식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국채 대부분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인데요. 자, 만약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고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혹시 일본 국가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서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이런 유사한 상황에 여러분께서는 보유한 국채 1억 원을 그냥 포기하실 분 있으십니까?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국채를 샀는데 이것을 그냥 국가에 기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가가 위험하다고 내 돈을 몽땅 바치고 처자식을 굶길 수는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일본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최악의 국면으로 간다고 해도 국민들이 보유한 국채는 정부가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상을 해주지 못하면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입니다.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유를 보면 일본의 GDP 성장률은 매년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이렇게 증가한 정부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글로벌 경기도 호경기였고 일본 또한 그림과 같이 돈을 무제한 찍어내는 방식으로 일본의 경제를 살렸습니다. 실업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실업률은 1985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선물해준 플라자 합의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경기 둔화의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일본 정부는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닌 글로벌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죠. 여기에 또 얼마나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야 다가올 경기 둔화 사이클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를 국민들이 소화해 줄 수도 없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다시 또 국채의 대부분을 매입하는 수준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과거 영국 등 유럽 국가들처럼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에서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폐 가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서 경제가 붕괴합니다. 석유를 1리터 가져오는데 막대한 통화를 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 정부의 부채 수준이 심각해서 일본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과연 일본 국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국채를 포기하고 돈을 정부에 헌납할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때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화폐 개혁인데요. 현재 엔화의 10배의 가치를 가진 신권을 대량 발행해서 국민들이 보유한 국채를 갚아주고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브라질이나 다른 국가의 경우가 그러했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1억 엔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가 화폐 개혁을 해서 내 돈 1억 엔을 전부 갚는다고 해도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화폐의 실제 가치가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나는 1억 엔의 국채를 매수했는데 이것을 돌려받아도 지금 실제로 1천만 엔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반발이 강해지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가중되고 국가의 신용 등급은 추가 강등하고요.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일본 국채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만 손해를 보고 유야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른 유사한 국가들의 역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 부채가 과도한 일본 정부의 앞으로 가장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자, 너무 멀리 갔다고요? 제가 5개월 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수 있고 외인 자금에 이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 의견도 아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명드렸을 때 역시 욕설이 난무했고 너무 멀리 갔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나라 망하라고 기도를 해라 등등 이런 욕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외인 자금이 이탈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문제도 다를까요? 이 또한 너무 멀리 간 것일까요? 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몇 가지 실제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10월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됩니다. 과거엔 4% 수준이었죠. 자, 일본 국민들이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일본 정부는 왜 소비세를 인상해서 정부 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이전 일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아비노미스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주었으니 이제 국민들은 세금을 통하여 다시 늘어난 일본 정부의 부채를 환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방송에서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근거를 보겠습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최근 난리가 났죠. 일본의 자동차 산업마저 망가지면 일본 경제가 심각하게 둔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미국에 사정사정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트럼프는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의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며 6개월 유예를 시켜둔 상황입니다. 자, 도대체 왜 일본 정부는 경기 둔화에 이렇게 심각하게 대응을 할까요? 또한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와의 무역 마찰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국 기업의 손해를 감내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본 경제신문 니혼 게이자 신문이라고 하죠. 이 신문에서 지난 7월 12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고순도 불산 에칭가스가 간사이 지역에서 대부분 52% 이상 생산이 되는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한국 외 중국, 대만에 수출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로 타격이 없다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은 8월 8일 우리나라에 불화수소를 공급하던 모리타 화학 사장이 동일한 일본 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중국에서 불화수소 공장을 가동시켜 우리나라에 납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일본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 외에서 생산하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승인을 득해야만 우리나라에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 신문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일본 외의 지역에서 생산기지를 두고 생산된 제품은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도 우리나라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리타 화학 사장은 중국에서 불화수소 생산량을 늘려서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에 납품하겠다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송도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도쿄 오카 공업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송도 공장의 추가 증설을 통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작정하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무력화시키기로 한 것일까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했지만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산화 및 수입 대체 움직임이 생각보다 빠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만 하락하고 잘못하면 해당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되게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체면을 차리는 수준에서 일본이 아닌 해외 생산 기지에서 만든 제품까지 우리나라 수출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EUV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승인을 해준 것 또한 같은 맥락인데요. 수출 규제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단합된 불매운동과 중견 기업들의 연구 개발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자신들의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항복을 받아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모두 아시는 대로 빠른 국산화 및 대체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본 정부는 추가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히 추가 수출 규제를 해봤자 자본재 수출로 매년 20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우리나라라는 수출처만 잃게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일본 정부가 부채에 대해서 아무 걱정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는 다음 글로벌 경기 둔화 사이클이 돌아오기 전에 소비세 및 세금 인상을 통하여 정부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항상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의 문제로 돌려서 해결하고자 했던 국가가 일본이죠. 아베가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불사했던 것이 바로 역사적인 인간의 탐욕이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중견기업이긴 한데요. 재생 목록이 따로 있죠.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반도체 기업이긴 한데 정말 한국의 훌륭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삼성, SK하이닉스 말고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소, 중견 기업들 우선 최대한 뭐 생각나는 대로 다뤄보고 다른 분야로도 한번 지평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업체는 ITM 반도체라는 기업인데요. 뭐 깊게 오늘 다뤄볼 건 아니고 오늘은 간략하게 뭐 핵심 포인트 정도만 이 기업이 그냥 ITM 반도체가 요런 거 하는 기업이구나 정도만 이해할 수 있게 그 정도로 핵심 포인트만 다뤄보고 주기적으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또 이 ITM 반도체는 아무래도 제가 칩스앤미디어나 그 전에 텔레칩스 그런 업체들은 중소기업 수준이라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기에 정보도 좀 부족했는데 ITM 반도체는 그래도 나름 중견기업 수준의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기업이라서 정보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그래서 뭔데겠죠. 오늘은 거의 이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소형 IT 기기용 2차 전지의 보호회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중간에 분리막이 깨진다던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던가 하면 화재라든지 전기차도 그렇지만 그럴 때 그런 걸로 이어지는 것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회로를 만드는 회사다. 뭐 요 정도로 간단하게. 근데 소형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뭐 ESS 이런 대형, 중형 이런 쪽보다는 아주 작은 소위 에어팟 이런 데 들어가는 소형 2차 전지. 에어팟에도 당연히 우리가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보호 회로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고 계셔도 이 회사에 대해서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을 이해한 겁니다. 여기서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어 드리면 애플의 에어팟에도 아주 많이 공급하는 회사고 삼성에도 엄청 공급하고 이런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기술력 혜자가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2차 전지 보호 회로는 여기부터 조금 용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뒤에 가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그냥 노래 듣듯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M이라는 게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보통 일컫는 말인데 프로텍션 서킷 모듈로서 프로텍션 IC랑 이라는 스위치, 이게 스위칭이죠. 그 PCB에 실장한 소위 조립품인데 이 회사에서 주로 하는 것은 IC와 FET을 원칩화시킨 POC, 그러니까 프로텍션 원칩이라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PMP, 즉 프로텍션 모듈 패키지로 생산을 하는 거죠. 자, 복잡하게 이상한 용어들 제가 쓰면서 말했는데 요거 다 뭐 기억하실 필요 없고 결국 정리해드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PCM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차전지 보호회로가 PCM이구나. 오케이. 근데 ITM 반도체에서는 PMP 예전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건 뭐 좀 다른 겁니다. PMP라는 것을 만들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ITM 반도체만이 현재는 만드는 제품이고 이것이 바로 ITM 반도체의 기술적 혜자를 이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거의 다 이해하셨다.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PCM이 많이 쓰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럼 PMP를 만드는 이 ITM 지 혼자 뻘짓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자, PCM 제가 소형 IT 기기에 들어간다고 했죠. PCM과 PMP의 차이는 결국 크기에서 비롯되는 건데 소형 IT 기기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물론 반도체도 당연히 그렇지만 재료의 크기, 이 크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재료 하나하나의 크기가. 그래야지 휴대폰, 스마트폰 조금이라도 작게 만들고 에어팟 귀에 편안하게 끼고 가볍게 들고 다니려면 작고 가벼운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질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요소는 보호 회로에 마저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제가 위에서 PCM이 프로텍션 IC랑 FET을 조합해서 만드는 스위칭 조립형 제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PMP의 원천이 되는 POC는 원칩 구조라고 언급드렸죠. 당연히 원칩 구조가 투칩 구조보다 경쟁력이 더 작고 있겠죠. 특히나 애플의 스마트폰 2차전지 보호 회로는 듀얼 PMP가 장착되어서 판매 단가도 매우 높습니다. 삼성에도 물론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삼성에는 사실상 이 POC 및 PMP 출하량 기준으로 거의 이 회사가 삼성의 제품을 조금 과장하면 100% 다 납품한다, 독점 납품한다 할 정도로, 물론 독점은 아니에요. 한 90% 이상을 이 회사에서 납품하고요. 애플에도 처음에 한 2017년도에는 2% 정도 이 회사에서 물량을 시험 삼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확한 수치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양을 늘리고 있다. 20% 정도 된다. 애플의 그 사내 양 중에 20% 정도는 이 회사에서 납품한다라는 것을 IR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다른 면으로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당기순이액, 매출액 이런 것들 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8년도 대비 19년도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측면에서 2배 이상 이제 상승하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래서 보통 IPO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가 반이 넘어요. 70%가 훨씬 넘습니다. IPO 이후에 대부분 주가가 떨어져요. 진짜 경쟁력이 있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아무래도 IPO 직전에 회사가 홍보 공세를 엄청 펼치다 보니까 IPO 때 사서 이득 보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인데 이 회사는 IPO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도, 그러니까 주가 전망이 아니라 향후 기업 전망도 나쁘지 않은 게 에어팟이 실제로 애플의 신성장 동력으로 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실제로 이 QCY나 물론 삼성의 갤럭시 버즈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도 일단 이 제품이 얘네들이 PMP를 납품하고요. 그걸 떠나서
이 에어팟으로 전향하는 분들도 많고 유선 이어폰에서 일단 무선 이어폰으로 전환되는 게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으로서 무선 이어폰 시장이 실제로 매년 2배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뭐 부채 비율 같은 거 보면 기업의 한 38% 정도 19년에 양호한 편이고요. 순이익률도 대폭 개선됐고 물론 제가 일전에 언급드린 뭐 칩셋미디어라든지 이런 팹리스 회사처럼 원가 매출 구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애플 뭐 삼성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세계 1, 2위 회사에. 그리고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 또한 미래 성장성이 좋으니까 이런 회사는 워런 버핏이 말하는 소위 그러니까 적당한 회사인데 싼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인데 뭐 적절한 가격이 만약에 온다면 저는 적절한 가격은 모르겠어요. 좋은 회사인 건 알겠지만 만약에 가격이 적절하다면 매수를 고려할 만한 그런 회사 같습니다. 뭐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그 밸류에이션 분석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물론 뭐 살 수 있겠죠. 그거는 개인이 이제 능력이 있어서 사는 거니까. 이렇게 좋은 회사가 또 가격이 쌀 수가 없습니다. 자, 매번 언급드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느껴지셨지만 말이 꼬이네요. 이런 어떤 국위 선양하는 기업이 있구나. 이렇게 이 회사가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만든다고 해서 또 대형 ESS나 전기차 쪽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단어를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2차 전지 보호 회로, 2차 전지, LG화학, 삼성 SDI, ESS, 전기차 배터리 뭐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은데 이 회사는 그쪽으로도 물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전망은 그쪽으로 또 보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소형 IT 기기에 2차 전지 보호 회로에 특출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뭐 정도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제조 회사이다 보니까 원가 매출 구조가 그렇게 뭐 단기 순이익률 한 10% 물론 훌륭한 거지만 원가 매출 구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아이폰 11에는 실제로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가면서 이 회사 분석 보고서 같은 곳에 PMP 매출이 2018년을 기점으로 그 북미 쪽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이 이제 확대하는데 물론 애플에서는 아직 한 20% 정도 수준이지만 향후 아이폰 이제 12, 12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이 정기적인 아이폰 이제 애플의 납품 업체로서 한번 큰 또 도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애플이나 이제 삼성에서 웨어러블 기기를 만든다 하면 그 삼성이나 애플에서 항상 원픽으로 고려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는 아무래도 애플과의 공급 계약이 아직 한 20% 선이기 때문에 더 확대될 그 여유가 남아있고 그쪽에서 성장세가 아주 가파를 것 같고 삼성은 이미 한 90% 애가 공급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유지되는 그런 쪽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중국 애들 그러니까 화웨이, 샤오미, 비보 등 쪽도 거래가 작년부터 시작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또 비중 확대가 어느 정도 되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또 하나의 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 미래에 대한 예측, 방금 어떤 확대되냐 마냐 유지하냐 이런 부분도 사실 신생업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포인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자료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커가는가 이런 거 요즘 뭐 재미로 저는 기업의 미래를 같이 이렇게 커가는 과정 같은 거, 또는 몰락하는, 안타깝게도 몰락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커가는 과정을 트래킹하는 게 참 제 취미 생활이에요. 취미 생활. 이걸로 뭐 돈 벌고 이러려는 건 아니고, 취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잘 못하고, 과거를 그냥 공부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취미 생활 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 또 응원하고 저는 그런 거죠. 응원하고 칭찬하고 잘한 기업들.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PMP는 애 혼자 만드니까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에어팟에 들어가고 뭐 삼성 갤럭시 버즈에 들어가고 아이폰 11에 들어가고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중견기업에서 국내 삼성을 넘어서서 화웨이 또 오포 비보 등까지 우리나라 중견기업에 제발 좀 공급해주세요. 막 중국에서 빌고 이런 고객사로 만들면서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ITM 반도체 제가 또 중견기업 응원합니다.